정치는 우리의 삶을 결정짓는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어떤 정치인을 뽑느냐는 그래서 중요합니다. 지난 시민방송은 지방선거에 출마 의사를 밝힌 후보들을 계속 검증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후보를 홍보하는 게 아닙니다. 그들의 공약을 검증하고 국민께 알리고 영상으로 남겨 당선 후 반드시 실천하게 만들려는 것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지난 시민방송이 이제 지난 군수에 출마를 선언하신 후보님들 만나 뵙고 인터뷰를 좀 연속으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1월 15일 날 출마 선언을 하신 동창옥 후보자님 모시고 정치 이야기 그리고 왜 정치를 하시게 되었는지 그런 이야기들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진안군의 의장 동창옥입니다. 네. 1월 15일 날 진안 군수 출마를 선언했기 때문에 이제는 군수 출마 예정자라고 해야 맞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출마를 선언하고 나서도 물론 그러셨겠지만 그 이전부터 계속 지역 주민들 만나오셨잖아요. 지역 주민들하고 이제 소통하는 과정에서 여러 이야기 들으셨을 텐데 우리 진안에 사는 주민들이 가장 바라는 것, 원하는 것도 뭐가 있을까요? 현재 약 4년에 걸친 의정 활동을 하다 보니까 이제 주민들을 이렇게 만나게 되는데 24,000의 인구에서 적은 예산은 아닌데 그 예산을 쓰기 위해서 뭔가 정책도 내놓고 그러는데 실질적인 결실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그런 것이 안 보인다. 그렇죠. 6천억이 넘는 예산을 쓰잖아요. 결산액 그러면 7천억이 넘죠. 그러니까 그러면 특별회계까지 다. 그걸 1인당 나누면 얼마야? 그러니까 그렇게 안 보인다. 네. 그러면 우리 진안의 미래는 뭐냐? 국가적인 아젠다를 우리가 보고 진안에 맞는 정책들을 발굴해서 그것을 제대로 실천할 수 있는 실행계획을 가지고 접근을 해야 되는데 중앙에서 만든 옷에다가 진안이라는 지역을 놓고 맞추려고 하니까 우리 옷에 안 맞는 정책들이 도입이 된다는 거죠. 저는 그게 지도자의 철학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주민들의 요구를 받아 안아서 지도자가 거기에 자기의 생각과 철학을 얹어서 정책을 만들고 그 정책이 주민들에게 정말 효능감 있게 다가갈 수 있게끔 저는 정책을 세우는 데 있어서도 중앙의 정책 방향이나 이런 것이 또 중요하겠지만 우리 주민들에게 실질적으로 어떻게 혜택이 돌아가고 주민들의 삶의 질이 어떻게 높아질 수 있는지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렇지. 지방자치시대는 주민 참여형 정책이 맞는 거죠. 우리 지역의 자연적인 조건, 역사성, 어떤 문화성 이런 것을 분석을 해서 우리 지역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조건을 어떻게 디자인할 거냐. 중앙정부에 가서 용담댐 수몰로 인해서 경제 면적도 줄었고 이렇게 어렵게 살고 있다. 인구도 자꾸 줄어들고 이탈하고 있으니 우리가 더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도록 우리는 이러이러한 옷을 좀 입고 싶다. 그러니까 이 옷을 좀 만들어 주시오. 이게 진정한 자치시대의 역할이라고 봐요. 현재 우리 진안을 한번 좀 진단을 해보죠. 진안의 가장 큰 자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진안의 랜드마크라고 할 수 있는 건 뭐니 해도 마이산이죠. 진안의 마이산은 세계적 명산이고 어느 나라, 어느 지역의 산보다 독창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 역사적 그 보고가 마이산인데 이런 마이산의 가치 발현이 인위적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럼 현재 있는 마이산을 어떻게 가치 있게 만들 거냐. 마이산 남부는 그렇게 오라고 안 해도 봄, 가을을 보면 다 인근의 마을까지 주차가 될 정도로 많이 와요. 북부는 아무리 지금 돈을 많이 아마 제가 알기로 한 3년간 138억 사업도 이제 작년에 거의 마무리되는 것 같은데 이제 정확히 제가 금액하고 뭐 그 안에 투자된 건 산출 안 해서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렇게 인위적으로 투자해서 만들어 놨지만 과연 사람이 북부에 오냐 마이산 북부에. 근데 이것은 인위적인 것보다는 자연성에서 찾아야 된다. 역사성에서 찾아야 된다. 자, 마이산 탑사에 있는 그 돌탑 이걸 보기 위해서 사람들이 오거든요. 그러면 이 돌탑을 어떻게 북부와 연결시켜서 힐링 코스로 만든다면 지나가는 마이산이 아니라 머무는 마이산이 될 거다. 저는 그렇게 보고 돌탑을 아주 소중한 자산의 가치다. 그럼 이 돌탑의 거리를 연결시킨다면 북부까지 그러면 남부에 온 사람들이 걸어서 북부까지 올 거다. 그럼 북부 상권이
지역 상권이 살아날 거다. 이건 어떻게 보면 장기적인 프로젝트죠. 한 그 10년 목표를 가지고 그러면 그 돌탑 거리를 3개의 돌탑들이 있어요. 그럼 인도의 돌탑이다. 뭐 인도의 돌탑도 중간에 하나씩 세우고 각 나라 돌탑을. 그러면 세계 관광객들이 서울이 1일 코스 하루 잡으면 다음에는 지난해 마이산을 만들어내는 코스가 될 수 있도록 세계적 명품 돌탑거리가 필요하다. 네. 이게 우리 후보님께서는 남부마이산, 북부마이산 하지 말고 마이산 남부 북부. 마이산 앞에다가 두자고 하셨어요. 그 좋은 말씀이신 것 같고 좀 전에 말씀하신 중에 북부마이산에 지금 많은 예산을 투자했어요. 오래 시간에 걸쳐서 뭐 이주도 시키고 또 여러 가지 시설도 집어넣고 근데 그런 것들이 효과를 못 보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장기적인 플랜 속에서 주민들의 요구를 받아 안아서 계획을 세워가고 하는 것들이 없었다는 거죠. 지도자가 자기가 생각한 것들에 중점을 두다 보니 그 예산을 투자한 만큼의 실효적인 성과를 거두지 못한 것이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지역이 발전하려면 자연적인 조건이 기본이고요. 거기에 역사성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렇죠. 역사적 뿌리가 있어야 돼요. 스토리가 있어요. 스토리가 있어야 돼요. 그걸 기반으로 문화를 만들 수 있어요. 문화 콘텐츠 시대라고 하잖아요. 21세기는. 그러면 이 문화 콘텐츠를 어떻게 만들 거냐? 그 역사적 뿌리가 있어야 그걸 토대로 해서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역사성이 우리 진안이 많이 상존하고 있어요. 진안의 역사를 드러내서 문화 콘텐츠와 연결시켜서 문화관광 벨트로 만들어가야 한다는 게 기본 제 구상인데 예를 들면 마이산 이쪽 북부에 사양제라고 있어요. 분수대가 돼 있고 데크가 만들어져 있어요. 예뻐요. 근데 그렇게 만들었으면 효용성을 높여야 되는데 효용성이 없어요. 그냥 사람들 좀 걷는 거지. 근데 그 제방이 있잖아요. 사양제 제방이 이렇게 있어요. 거기를 저는 스탠드화해야 한다고. 그래서 거기 뭐냐? 마이산을 보고 거기에 앉아서 음악을 보고 영화를 봐야 한다는 생각. 겨울에 춥다면 봄에서 가을까지만 거기에 맞는 음악제가 필요하다고 본 거예요. 그게 사양제 데크길에서 런웨이 그 모델들 그니까 패션쇼도 한 번씩 하고 패션쇼도 오고 패션쇼도 할 수 있고요. 끝내줍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우리 몇 번 의견을 제시했지만 실행되는 게 없어요. 저는 반드시 분수가 된다면 문화관광 그런 분야에서는 전문가들에게 맡기고 당연하죠. 그래서 인구가 소멸돼가는 이 지역을 생활 인구로 채워서 지난해 연중 사람이 머물러 갈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놓는. 그러니까 그것은 뭐냐? 결국 문화관광이 있는 거예요. 지난해 가장 큰 자원이 일단 마이산이라고 보시고 저는 마이산을 보고 마이산에 인위적인 투자보다 그거 보고는 지금 오는 시대가 아니니까 사람의 감성을 자극하는 문화관광에 가야 온다는 거죠. 거기에 제가 말씀을 얹자면 정말 전문가가 기획 전문가, 문화기획 전문가가 참여해서 만들어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지금 지난해 뭐랄까요 주력 산업의 홍삼 많이 지금 이끌어왔잖아요. 오랜 시간 동안 많은 비용도 투자하고 인력도 투자하고 시설도 투자해서 홍삼을 우리 진안의 대표적인 상품으로 만들려고 애써 왔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의 성과를 보면 이게 이제 우리 전라북도에서 동부권 발전 특별계까지 해서 사실은 이제 우리가 3기까지 15년 5년 단위 계획이 15년 지났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농민들의 소득과 연계가 되지 않다 보니까 이제 인삼 재배 면적이 자꾸 줄고 그걸 이제 가공해서 홍삼으로 해서 부가가치를 높여서 그야말로 농민들의 안정적 소득과 연계가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죠 지금.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이제 축소돼서 인삼 재배 농가도 줄고 또 이제 물론 노령화돼가는 노동력 부족도 있고 예전에 이제 우리가 좀 경제적으로 좀 부여하지 못할 때의 건강을 지키는 식품 문화와 지금 식품 문화는 많이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홍삼이 최고의 건강식품이었죠. 어찌됐든 지금 시대적 흐름에 맞게 식품의 다양성, 그게 기능성 식품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그러니까요. 이 먹는 것도 이제 소비 기호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홍삼은 좀 씁쓸름하고 그러니까 뭐 먹기 편하고 그런 것들이 하도 많으니까 소비 패턴이 좀 바뀌는 것 아니냐. 그러다 보니까 홍삼 산업이 자꾸 줄어서 홍삼 한방 특구로 돼 있는 우리 지역으로서는 참 안타까운. 근데 이제 그것이 뭐 잘잘못을 일단 뭐 나중에 가리고 당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미래의 지난해 먹을거리로 이것이 온당한 거 아닌가를 좀 점검해보고 아니라면 얼른 방향을 바꾸든지 다른 먹을거리를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맞는 거죠. 그러면 우리 지난해 농업은 어떻게 가야 될 거냐? 음. 지난 기후에 맞는 농업으로 저는 전환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차피 경지 면적이 적으니까 그것을 집약화 시켜야 된다고. 그래서 농민은 품질 좋은 농산품을 생산하고 유통은 그 유통 전문들이 해서 이원화된 정책으로 서로가 안정되게 소득 구조를 갖춰가야 한다고 보는 거예요. 그렇죠. 농업 전문가시고 계속 그 관련된 일을 해오시고 연구도 해오셨으니까 중요한 거는 그 농민들의 소득 향상이잖아요. 농민들이 바라는 건 그거잖아요. 블루베리 예를 들자면 제가 블루베리 나무 5그루를 키워요. 2그루는 우리가 먹고 3그루에서 소확되는 거를 팔고 싶어. 소농들 좀 말씀드리는 건 이런 소농들이 유통망이 없잖아요. 오일을 2박스 정도 여유가 있어. 팔고 싶어. 못 팔잖아요. 저는 그런 소농들 위한 유통망도 좀 고민해야 된다. 농협하고 군하고 같이 협업을 해서 수확 시기에 매일 지역 한 바퀴씩 돌아서 거둬들여서 그걸 우리 로컬푸드 매장에서 판매를 하던 급식 사업소에다 판매를 하던 물론 그거 해갖고 경제적인 어떤 이득을 볼 수 있는 건 분명히 아니지만 그것이 지역의 농업을 살리고 유지시키고 농민들의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시키는데 도움이 될 거 아닙니까? 사람들이 그런 믿음이 있어야 농사 조금 짓는 사람들도 좀 마음의 여유가 생기고 농업이라는 것을 놓지 않고 계속 유지시킬 수 있는 근거가 되지 않을까. 그 맞는 말씀이고요. 그러니까 이제 유통을 누가 할 거냐, 생산은 누가 할 거냐. 이제 2개 포인트인데 네. 예를 들면 금방 말씀 주신 대로 내가 2박스 먹고 3박스는 다 못 담고 남아. 그럼 3박스를 팔고 싶어. 이렇게 되려면 안정적으로 팔 수 있으려면 어떻게 누가 갖다 팔 거냐. 그건 행정과 농협이 일원화가 돼서 서로 협조해가지고 한 박스가 됐든 100박스가 됐든 순회 차량이 수거를 해서 네. 읍면별 순회를 해서 대형 유통체인과 생과 갈 건 가고 냉동 처리할 건 하고 그래서 연중 유통 체계를 만들어야 돼요. 맞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품목의 집약화가 필요한 거예요. 산업화 이후에 농촌의 인구들이 이제 인력들이 도시로 유출되면서 대농 위주의 정책을 폈다고 보거든요. 그러다 보니 대농 위주의 농업보조금 지급 이런 것들이 이제 성행이 되고 그래서 이런 지금의 농업보조금 정책, 지금 지난군 농업보조금이 1,600억 이상 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도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보조금은 저는 시스템화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중복돼서 한 장목에 중복돼서 보조된다든가. 장목도 그렇고 사람도 그렇고 예. 받는 사람만 받잖아요. 예. 그래서 그렇게 되면 안 되고 그 이전에 보조금을 사업을 하기 이전에 보조사업의 목적이 뭐고 보조사업 목표를 향해서 어떻게 실행을 해야 되겠다는 계획서가 정확해가지고 어느 품목을 집중적으로 육성해서 농가 소득과 연계시키는 것을 어떻게 갈 거냐부터 정해져야 거기에 맞는 농사 기법, 거기에 맞는 농사 시설 네. 이게 따라가줘야 성과가 있지. 그렇죠. 그냥 중앙정부에서 보조금 이런 사업이 있으니 신청해가지고 그냥 신청 받아서 예산 집행하고 그러고 나면 1년 들어가면 새로운 사업 또 가고 시골 성과와 살면서, 연계가 안 예, 돼. 여기 살면서 보면 보조금이 목적인 사람들이 많아요. 보조금 자체가. 야, 보조금 받아서 하우스 져요. 한 5동 짓고 1년 농사 짓는 척 하다가 2, 3년 지나면은 거의 풀만 자라요. 그리고 한 5년 지나면은 그 하우스 없어져 버리고. 이런 짓들을 왜 계속 반복하냐는 거예요, 행정에서. 그거 사후 감독도 하고 잘못되면 뱉어내기도 하고 너무 그거 보면 화가 나거든요. 그것도 받는 사람만 계속 받고. 그래서 이런 보조금 같은 것들도 한번 재정비하고 정말 필요한 곳에 정말 필요한 사람에게는 가야 되지만 그렇지 않은 것들은 걸러내는 장치가 필요하지 않나. 그게 이제 평가가 정확히 돼야 돼요. 그럼요. 예, 평가해서 이 농가는 확실히 성과 있고 파급이 되겠다면 이 농가는 더 지원해서 더 해줘. 규모화해서 안정적인 삶이 유지되도록 해줘야죠. 맞습니다. 평가가 현장 평가가 정확히 필요하다. 보조 사업에 대해서는 그 시행의 문제점을 도출해서 개선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그것과 연관해서 이제 예산 관련 질문을 좀 드리자면 예산이 그 효율적으로 집행이 되고 그 이후까지 책임 있는 사후 관리까지 돼야 되는데 예산이 세워지고 그것이 집행되고 이 일련의 과정들을 그 운용 전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예산 전문가가 필요하지 않을까. 예를 들어 그 사람한테 뭐 1억의 연봉을 준다면 그 사람이 한 500억, 1000억의 예산을 아낄 수 있다면 이게 남는 장사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시민단체, 우리 지난해도 뭐 예산 전문가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을 지난군에서 좀 이렇게 채용을 해서 예산에 관한 한 그분들이 좀 책임감 있게 관여하고 조언할 수 있게끔 감시할 수 있게끔 좀 그런 기능을 좀 만들어냈으면 어떨까, 제도를. 아주 좋은 말씀이에요. 예산을 절감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금방 말씀하신 대로 저는 행정을 제대로 볼 수 있는 레드팀이 필요하다고 봐요. 맞습니다. 예. 농업이면 농업, 문화면 문화, 각 사업 부서에 이 레드팀들이 적어도 분기별 한 달에 한 번이 안 되면 분기별이라도 작동이 돼서 네. 전문가든 예를 들면 농업인 같은 농업인끼리도 할 수 있어요. 네? 그 보조 사업이라든지 수익을 넣고. 그래서 이 레드 팀이 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봐요. 군정 전체에 대한 레드 팀이 저는 필요하다고 봐요. 그 레드팀 역할을 해야 되는 게 의회 아닙니까? 의회는 한계성이 있어요. 저는 의회에 대한 아쉬움이 많이 있어요. 의장님이시기도 하고 의원이시기도 하셨지만 의회가 조금 더 철저하게 감시와 견제 기능을 역할을 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거든요. 잘하지 못했다고 저는 판단을 해요. 그래서 의회에 대한 아쉬움이 많이 있는데 한번 평가를 해보신다면. 의회는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 또 어떤 정책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게 이제 순 기능인데 이게 100% 작동하려면 글쎄요 시스템 갖고는 안 되는 거고 의지가 있어야죠, 의원들이. 그렇죠. 자기가 확고한 철학이 있을 때 가능하다고. 네, 전 그 철학을 잘 못 보겠어요, 의원들한테서. 사람들 거세게 노릇하는 것 같고 앉아서 그냥 자리만 차지하는 것 같아서 의회 영상 제가 자주 보거든요. 볼 때마다 화가 나요. 질문을 해야 될 것들도 안 하고 그냥 넘어가고 따질 것도 있는데 분명히 따져야 될 상황인데도 그냥 쓱 외면해버리고 하는. 와우. 그런 것은 네, 이제 각자의 생각의 차이가 있으니까 네. 그 생각의 차이로 자기 정책 실현을 하는 거고 이제 그런 차이가 있는데 이제 사람마다 평가는 국민들이 하시겠죠. 국민들이 제가 우리 의원들에 대한 평가는 국민들이 예,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다 들어봐도 많이들 분노하고 계신데 그 소리를 어떻게 듣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우리 지역 소득과 관련해서 이제 농어촌 기본소득, 농민 기본소득 지금 국정 과제처럼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이 농어촌 농민 기본소득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시고 어떤 또 대책을 갖고 계신지. 저는 군 예산 중에 1번이 국민 전체에게 쓰여지는 예산이 1번이라고 봐요. 네. 국민 전체에게 쓰여지는 예산이 어떤 사업이 됐든 1번이라고 봐요. 아까 이야기하신 보조 사업이나 뭐 건설사업 이런 사업들은 사업 대상자가 정해지고 그 대상자가 대부분 특정인으로 정해지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기본소득은 1번이라고 봐요. 우리 군 예산 규모에서 국민한테 다 돌아가는 예산이기 때문에 저는 1번이라고 봐요. 보편적 정책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진안군 의회가 기본소득 해야 된다라고 발표를 했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의원들이 촉구 성명도 했고 그게 이제 MBC 8시 종합뉴스에 방영이 돼서 진안군 의회가 기본소득에 대해서 최초로 포문을 열었다 방송이 나갔어요. 저는 이런 기본 생각이 있어서 기본소득을 먼저 주창을 했던 거고 어떻게든 이 진안군이 포함되게 하려고 우리 의원들은 세종시 기획재정부나 농림부 있는 데로 갔고 저는 대통령실 앞에 가서 1인 시위도 했고 그게요 다 물거품이 된 게요. 의원들께서 노력하신 점을 높이 사는데 행정에서 제대로 된 재정 마련 세워야 되고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자기만의 철학을 바탕으로 계획을 제출했었어야죠. 저는 그거 못해서 안 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행정은 빨리 판단하고 네. 거기에 따라서 추진력 있게 선제적 행정을 해야 어디 다른 지자체보다 우리가 앞서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우리가 더 노력을 해야 하고 이게 그 사회의 그 발전 역량은 민주주의 역량에 달려 있다고 하잖아요. 의원님께서 보시기에 지방자치 지금 30년 됐지 않습니까? 지난이 지방자치를 평가하신다면 잘 되어 왔나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방자치 시대는 국민이 참여하면서 네, 결집된 내용을 가지고 네, 우리 진안에 맞는 정책에 디자인해서 이 정책을 중앙에 제시해서 중앙에서 그래 진안에
예, 주민들이 바라는 사업이 이거구나. 그러면 이렇게 하면 진안이 재정자립도 꼴찌에서 벗어나겠구나. 이렇게 생각이 되도록 우리 진안에 맞는 정책적 디자인이 필요하죠. 이렇게 상향식으로 했을 때에 선제적 행정도 할 수 있고 주민들의 삶의 질도 높아질 수 있는데 그냥 중앙에 디자인된 옷에 우리 진안의 옷이 사이즈가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고 그냥 각 부서별로 공모 사업이 있으면 일단 M 사이즈도 높고 L 사이즈도 높고 그러니까요. 가지고 중앙에서 L 사이즈 주면 L 사이즈밖에 일하고 M 사이즈 주면 M 사이즈밖에 일하고 그러다 보니까 성과와 도출이 안 됩니다. 마치 외상이면 소도 잡아먹는다는 말이 있듯이 공모사업 보조금이라면은 그냥 뭐 양잿물도 마시는 것처럼 그렇게 달려드는 모습들이 영 국민으로서는 저거 왜 하지? 저거 우리 저보다 분명히 들어갈 텐데 왜 하는 거지? 이런 의문을 갖게 하거든요. 지방자치와 관련해서 이제 주민자치회로의 전환을 행정부에서도 계속 권장하고 있고 이미 뭐 주민자치회 그 법은 만들어져 있잖아요. 지난도 뭐 엊그저께도 인천 강당에서 지방자치, 읍면자치에 관한 교육도 있었어요. 우리 후보님께서는 주민자치회로의 전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주민자치의 전환이 맞다고 공감합니다. 자치 시대에는 그 지역에서 사는 주민들이 누구보다 다 잘 알거든. 그렇죠. 지형적인 거든 지역의 경제든 돌아가는 실정은 주민들이 더 잘 알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분들에 맞는 정책도 해줘야 그분들의 삶의 질이 높아지고. 그러니까 그분들이 정책을 제안해서 예. 그것이 집행되는 것이 맞죠. 그렇죠. 그게 주민 참여형 행정이 되는 거죠. 맞습니다. 그게 저는 기본 골격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 단지 아쉬운 것은 우리 지역에서 주민자치회로의 전환 이전에 예를 들면 민주시민교육이라든지 자치 역량을 강화하는 그런 과정들 이게 필요해 보이거든요. 지금 당장 뭐 몇십억의 예산을 주민자치회에다가 주고 이걸로 자치해보시오 하면 준비 안 된 면단이나 읍은 난리가 날 수도 있거든요. 뭐 피 터지는 이권 다툼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주민자치회 전환 이전에 우리가 주민자치회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어떻게 이것들을 주민들이 실행해 나갈지에 관한 교육, 학습, 토론 이런 것들이 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걸 좀 제도적으로 좀 했으면 좋겠어요, 군에서. 그게 이제 주민자치뿐만이 아니라 보조사업도 마찬가지고 네. 문화적 접근하는 사업도 마찬가지고 교육이 기본 바탕이 되어야 그 위에 사업을 해도 안 무너지지 교육 없이 어떤 의식이 정확하게 목표라든가 이게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사업부 때 실행을 하면 그것은 반드시 미스가 생겨요. 그래서 어느 정책이든 어느 프로그램이든 전할 때는 기본적 교육을 꼭 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야 그게 바탕이 돼야 되는 거예요. 공부는 평생 학습이라고 하잖아요. 맞습니다. 네, 사고 오는 것도 학습이 돼 있을 때 가능하지. 그렇죠. 네, 학습이 안 돼 있으면 아이디어가 떠오르질 않아요. 맞습니다. 어느 부분이 됐든 간에 저는 교육이 반드시 필수적이라고. 요즘 그 개그 콘서트보다 재밌다는 이재명 정부의 그 국무회의 영상, 업무 보고 영상 이런 거 보시잖아요. 네. 재밌잖아요. 저도 자주 보거든요. 그것을 보면서 대통령의 국정 철학과 우리 정부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우리 나라의 미래가 어떻게 흘러갈 건지를 가늠할 수가 있어요. 저는 군정도 그래야 한다고 보거든요. 이제 만약에 군수님이 되시면 군정을 어떻게 공개하실 생각이신지, 예를 들면 유튜브 생중계도 있고 홈페이지를 통해서 낱낱이 군수의 일정, 업무 보고에 어떤 내용이 올라왔고 예산이 어떻게 집행이 되고 있고 이런 것들을 다 공개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한번 여쭙겠습니다. 그건 공개 행정이 저는 근간이라고 봅니다. 그건 당연히 할 일이에요. 네. 국민들에게 당연히 군수로서 자기 생각도 국민이 예측을 하고 계획 세울 수 있도록 이야기하는 게 저는 근본이라고 보는 거예요. 생각도 공개해야 돼요, 사실. 그렇죠. 그러니까 어느 날 내 생각을 갖다가 갑자기 정책에다 넣은 그게 아니고 내가 아무리 영특하고 학습이 돼 있어도 저는 90도밖에 못 본다고. 맞습니다. 둘이 오면 180도, 네. 서이면 270도. 네. 적어도 4명이 머리를 맞대서 360도 사방을 봐야 그 생각한 교착점이 생긴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그러면 군에서 하고자 하는 행정, 상향식으로 정책을 하고 할 때도 네. 모든 부분이 투명하게 공개하고 그 얘기를 경청하고 그것이 이제 결집이 됐을 때는 그야말로 이것은 국민들이 선택한 것만큼 어떻게든지 목표 세워서 달성해야죠. 그리고 거기에 대한 결정은 누가? 군수가 결정에 대한 책임을 져야죠. 저는 그런 행정 시스템이 반드시 작동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게 그 투명성, 공개성이 원칙인데 그것이 지난 30년 동안 진안에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봐요. 그 결과로 정말 먼지처럼
켜이 쌓여있는 이 적폐, 이게 발생했다고 보거든요. 공개되지 않다 보니 이권 카르텔, 권력 카르텔 이런 것들이 생겼다고 우리 국민들은 믿고 있어요. 이 카르텔의 존재, 이거 뭐 있다고 보십니까? 존재를 인정하십니까? 글쎄요, 어느 조직사회나 일정 부분의 카르텔들은 있을 거예요. 네. 근데 이제 그 카르텔을 어떻게 깨느냐, 그것도 저는 이제 주민들의, 조직원들의 힘이라고 보고. 그리고 그게 전 투명성, 공개성이라고 봐요. 투명하게 공개하면 카르텔이 존재할 수가 없죠. 적폐가 존재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제 제가 요즘 이제 다니면서 보면 결정은 있는데 성과로 표출되는 부분도 있어서 변화가 없는 것 아니냐. 그런 부분은 좀 공감하는 바가 있는데, 이제 어떤 카르텔이나 어떤 팬덤으로 흘러가는 이런 부분들은 우리 국민들이 좀 제대로 보고 제대로 판단하고 진짜 지난해 미래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 그런 국민들이 생각을 갖고 있어요. 보고 판단할 수 있게 공개하라는 거예요. 공개 안 하니까 뭐 보고 판단할 자료가 없잖아. 그 말씀을 이제 드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 교육, 청년, 인구 하나를 묶어서 얘기하죠. 뭐. 청년들이 떠나니까 학령 인구, 교육 인구가 줄어들고 교육 인구가 줄어드니까 학교가 또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고, 당연히 또 학교가 사라지면 인구는 더 줄어들 수밖에 없고, 다 맞물려 있는 문제라고 보거든요. 그 폐교 위기에 있는 작은 학교, 뭐 지금 다 아시다시피 다 어렵잖아요. 학교들이 앞으로 10년, 5년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인데 위험한 상황이거든요. 어떤 분들은 통폐합을 얘기하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아니다, 학교 그래도 살려야 된다, 학교가 사라지면 지역이 사라지게 생겼으니, 이렇게 또 주장하는 분도 계시고, 여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저는 학교 교육이 어떤 지식 그런 것만 전달받는 게 아니고 사회성이 길러져야 한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성을 길러야 되는데 애들이 한두 명밖에 없잖아. 사회성이 길러진다는 게 뭐냐면 친구가 있어야 돼. 그러니까 친구가 없잖아요. 학생들을 생각한다면 통합해서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말도 맞고. 네. 그래서 예를 들면 지난 의대에 이제 다 통합돼 있다, 초등학생이. 그러면 방학 때 주천에 있는 나 친구 집 놀러 가고, 그렇죠. 거기 가서 추억도 만들고, 친구가 생기고, 나 주천에 친구 있어, 뭐 배군에 친구 있어. 이런 걸로 보면 또 그건 맞는데, 또 읍면별로 지역적으로 놓고 보면 학교가 없으면 생산적 리듬이 안 생겨요. 그렇죠. 그 말도 맞고. 예. 그러면 어떻게 농촌에 학생이 생기고 출산을 되게 할 거냐, 그게 과제인데, 그렇죠. 저는 그런 부분은 소득 구조라고 봐요. 소득 구조. 그러니까 기본소득도 기본소득이지만 기본소득을 행정에서 일반적으로 돈 주는 그런 기본소득이 아니라 농촌에 내가 살아도 그 기본적으로 누릴 수 있는 삶의 질을 행사하는 구조. 그것을 저는 이제 사회적 협동조합이나 마을개발 이런 부분들이 작동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 시스템을 어떻게 만들어줄 거냐. 그러면 농업을 가지고 기본소득을 어떻게 창출할 거냐. 다른 분들은 뭐 태양광 자꾸 뭐 그런 얘기인데 그것도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저는 자연적 조건에서 우리가 해낼 수 있는 거 뭐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AI 시대니까 같은 하우스를 600평 할 것을 AI 농법으로 시스템은 300평이면 600평 소득이 나와요. 그러면 도시에서 귀농귀 초는 사람들이 좀 안정적 생활을 한 달에 한 200 정도 벌 수 있는 구조가 뭐 없을까. 그런 부분을 저는 결국은 우리 농업군인 만큼 농업에 있다고 봐요. 그래서 AI 시스템 하우스 100평씩을 준다면 거기에서 완벽한 생산할 수 있거든요. 한 집에 100평 정도면 200만 원 수입은 나오죠. 그러니까 AI가 도입되어 있는 시스템 작동되는 스마트 하우스. 이게 뭐냐면, 자, 표고 농사를 예를 들면, 표고 농사를 지으면, 예전에는 습이 많으면 새까맣게 동고가 나와요. 근데 화고가 나오도록 AI가 작동이 되면, 습도 조절도 해주고. 습도, 기온 다 해가지고, 만약에 물을 줘야 된다. 지금 습이 부족해서, 그래야 화고 나온다면 물을 줘요. 그렇겠죠. 이게 시스템이 작동되는 거예요. AI가. 다 판단해서 해주니까 전부 화고 나옵니다. 농산물의 품질이 좋아진다. 그렇죠. 수익이 올라간다. 안정적 수량이 확보되고 품질이 좋아지니까 그것을 유통을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유통망은 이제 뭐 군에서 알아서 해주시면. 그렇죠. 그게 군하고 농협이 시스템으로 작동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전 좋은 생각이라고 봅니다. 우리가 그냥 받는 것도 좋지만 그렇게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고. 그렇죠. 그 구조를 만들어줘서 그게 기본 소득이 되도록 하면 여기 와서 지난해 와서 귀농할 거고 또 태어난 아이들은요. 전 대학까지 그냥 다 대주한다고 보는 거예요. 학비를. 그래서 아이를 기르고 학생을
인재를 양성하는 그 플랜을 좀 구체적으로 잘 짜서 응. 사람들에게 알리면 야 진안 가면 농장 이렇게 수입 구조 만들어 준다더라 하는 게 소문나면 또 진안으로 올 젊은이들이 있겠습니다. 있죠. 그래서 저는 국민연금 받는 직장인들이잖아요. 사실은 연금만 받아갖고는 안 되거든요. 소득 구조가 안정돼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와서 농사 경험은 적으니까 이분들이 안정적으로 적은 규모의 농사를 해서 한 달에 100만 원이라도 번다면 네. 이 사람들이 나는 전부 진안을 거든. 그러면 진안의 인구가 늘어나고 삶의 질 높아지고 네. 행복지수도 그러면 경제가 돌아가는 경우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럼 후보님들이 가지고 계신 그런 각자의 그 소득 전략들 그리고 인구 유입 전략들 이런 것들이 잘 융합되면 정말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제가 어제 그 교육 때 들은 얘기가 우리 강사님께서 진안군이 거의 그 초고령 사회다. 50% 이상이 65세 이상이지 않냐.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면서 암울하다고 말하는데 그걸 뒤집어 말하면 50%가 아직 65세 미만이다. 아직 젊은이가 50%다. 이렇게 또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 우리 뭐든지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아직 꿈을 버리기에는 이르다. 이런 얘기를 해서 그 말이 좀 마음에 닿았거든요. 아직 65세 미만이 50%가 안 되니까 얼마나 좋아요. 남은 인력들이 아직 있으니까. 그런 거 한번 생각해서 또 하나 여쭙고 싶은 것은 이제 지역의 그런 이제 뭐 소득 구조를 보고 이제 진안으로 사람들이 올 수도 있지만 또 하나는 지역의 그 특성을 살린 특성화 교육 이런 게 좀 있으면 좋겠거든요. 사실은 교육이 뭐 돈만 보고 사람들이 교육을 선택하는 건 아니거든요. 우리 지역의 어떤 그 특성을 살린 뭐 문화예술 교육이라든지 또는 뭐 예체능 교육이라든지 또는 뭐 어떤 학문적인 한 분야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가 이루어지는 뭐 아까 말씀한 산림 연구 같은 것들도 가능하잖아요. 그런 지역의 특성을 살린 그런 교육들 이런 것들이 좀 있으면 좋겠는데 제가 며칠 전에 우리 진안 관내에 저 국립산림치유원장님, 산림조합중앙회 임업훈련원장님, 산림조합장님, 그러니까 이제 산림 관련돼 있는 기관장님들하고 제가 이제 미팅을 했는데 제가 그때 이제 무엇을 제안했냐면 그 북이 실리에 있는 임업훈련원을 원장님한테 했어요. 원장님 단순히 현재 옛날 같은 교육 방식으로만 그렇게 가지 말고 지난해 대한민국 산림대학이라고 해서 바꿔보면 어찌냐. 산림대학으로 해서 이 과정을 1년 과정을 국비로 지원하고 아니면 2년 과정도 좋고 해서 특성한 이게 직업과 연계되고 창업할 수 있는 인재 양성을 길렀으면 좋겠다. 자 그렇게 방향을 좀 틀어봐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우리 진안이 산림기관이 많이 있잖아요. 전국에 이렇게 우리 진안같이 산림기관이 다 갖춰져 있는 데가 없어요. 맞습니다. 그러면 뭔가 이걸 한 곳에 응집시켜서 시너지 효과를 내고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는 기능적인 역할을 할 때가 필요하다고 봐요. 네. 저는 그 지금 그 산림대학교 말씀하셔서 말씀드리면 저는 청년대학이라고 하는 걸 주장을 했었어요. 지난해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 진학하지 않은 또는 취업이나 창업에 필요한 그 청년들에게 진안에서 나고 자란 청년들을 존중한다는 의미에서 그들이 교육받을 수 있게 한 2년 정도 전문대학처럼 국립대학을 만들어서 창업교육도 하고 철학, 인문학, 예술교육도 하고 이렇게 해서 그 사람들이 2년의 준비 기간을 거쳐서 창업할 수 있게 독립할 수 있게 만들어내는 인큐베이팅 과정이 필요하다. 저는 그게 뭐 산림대학이 돼도 좋고 어쨌든 그 안에 우리 지역의 청년들이 들어가서 군비 지원 받으면서 공부하고 그 공부한 재원들이 우리 지역에서 활동할 수 있게 만들어내면 매력 있잖아요. 아, 진안 가니까 청년들 대우해 준다더라. 앞으로 그 플라잉카 시대예요. 이제 공중으로 택시가 다니는 시대라고. 그럼 그런 일을 조작하고 그 인력을 어디서 양성할 거야? 그러니까 여기에 산림대학이라고 했지만 드론, AI, 기계개발, 시스템학과 뭐 이렇게 하면 여기 규모 얼마든지 키울 수 있다. 그러니까 지난해 그걸 도입하자. 지역 지자체가 협력하면 충분히 가능하죠. 그렇게 대학도 만들 수 있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다들 그냥 아이 부장님 좋은데. 이 마지막 질문으로 이제 지역 통합 돌봄 이제 곧 시작되잖아요. 3월 27일부터 통합 돌봄법은 이미 제정이 되었고 이거 준비가 좀 필요한 것 같은데 우리 군이 좀 더딘 것 같아요. 전라북도 자체가 꼴찌더라고 전국에서 이 통합 돌봄 추진 상황이 전북이 꼴찌고 전북에서도 진안이 또 최하위권에 있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통합 돌봄? 저는 이제 지역 통합 돌봄 시스템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봐요. 100세 인생 시대라고 그러는데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 자꾸 많아진단 말이에요. 네.
지금 35%가 혼자 살아요. 네. 그러면은 이분들도 생을 정리할 때 아름답게 정리해야 된다. 그렇죠. 그러면은 지역에서 사회적 돌봄, 그 사회적 협동조합이라든가 마을 뭐 기업 이런 게 통해서 사회적 돌봄 거기서 통해서 같이 학습도 하고 같이 배우고 그 공간에서 같이 대화도 하고 외롭지 않게 그래서 저는 그런 돌봄 시스템은 읍면별로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통합 돌봄이 돌봄의 수혜자도 지역 주민이고 돌봄을 하는 케어하는 분들도 지역 지역 주민이니까 주민. 지역 주민들의 실태를 파악을 해야 그리고 그것들을 데이터베이스화해서 그 정책이 세워져야 되잖아요. 그러려면은 군청에서 또는 그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지역을 잘 이해하고 지역 주민들과 잘 소통하는 그런 협력 관계가 필수라고 보는데 군수의 의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떤 행정의 일관성도 그렇고 그걸 잘 작동되게 하려면 데이터가 정확해야 돼요. 데이터 기반 조사가 정확히 돼 있어야 거기에 맞는 시스템을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 한 면에 혼자 사는 세대, 그다음에 연세가 뭐 90세 이상 몇 명 이런 거 그래야 거기에 맞춰서 프로그램도 만들고 시스템을 작동시킬 수 있으니까 그게 이제 행정적으로 그런 조사는 정확히 하죠. 그렇죠. 어떤 것을 하든 행정에서 갖는 통계는 정확해야 돼요. 저 같은 장애인도 잘 파악하시고 나는 통합 돌봄의 대상이 될 거니까 지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오늘 뭐 여러 가지 말씀 나눴는데 그 세부적인 아마 더 많은 말씀을 하시고 싶으실 겁니다. 준비하시게 많이 있으니까 그런 이야기들은 이제 세부적으로 앞으로 더 자주 만나서 정책의 이야기 그리고 사람 사는 것에 대한 이야기 이런 것들을 좀 더 나눠보시게요.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 국민들께 하시고 싶은 말씀, 당부의 말씀 하시는 걸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저는 우리 국민들이 사람 냄새나게 살면서 행복한 삶이 됐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응원하고 배려하고 따뜻한 삶의 구조가 만들어진다면 그걸 정치가 해줘야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제 우리 진안이 어느 지역보다 더 아름다운 고장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서 살았으면 하는 바람이 가장 큽니다. 네. 긴 시간 동안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또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